시작할게요. 이 음, 책에는 고려의 역사뿐만 아니라 약간 그 고려에 있던 그런 종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종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가? 또는 그냥 크게 봐서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장점부터 이렇게 정해보면, 일단 장점은 뭔가 종교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뭔가 관심사 이런 것도 생겨나게 해주고, 하지만 가끔씩 약간 종교로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종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해나 말해주세요. 저는 종교를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은데 종교라는 한 주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단체 뭐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종교는 생활에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두 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그렇게 좋은 이익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이비 같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만 쓰면은 종교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준우 말해주세요. 저도 종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뭐 저는 종교라는 것들은 뭐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늘 그 불완전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완전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그리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종교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재현이가 종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 얘기를 먼저 잠깐 짚고 그 다음에 해나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에서 종교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의 종교는 뭐야? 불교. 불교. 또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를 설명할 때 불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의 어떤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불교 때문에 흥했고, 또 반대로 불교 때문에 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가 어디야? 조선이야. 조선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정책이 있어. 숭유억불. 이 말의 뜻이 뭘까? 억불 유교를 있는 거 보니까 유교를 뭐하고? 숭상하고 불교를 불교를 뭐한다? 억압한다. 억압? 그래서 조선은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조선은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은 뭐? 유교의 나라. 유교 중에서 특별히 성리학의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이 고려가 이 불교 때문에 망했다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그 불교를 억압하고 대신 유교를 숭상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철저하게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불교의 나라. 그래서 태조 왕건부터가 불교의 그런 행사를 제대로 잘해라 라고 그 훈요 10조에 남겼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뭐하고 뭐?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해. 연등이하고 또 하나 뭐?
안 들어봤어? 팔관회?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그런 행사를 아주 크게 열었던 그런 부분도 종교 행사를 아주 크게 열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요 연등회와 팔관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연등회는 무엇인지 팔관회는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자 책에 연등회 팔관회 찾아볼까 한번. 책에 연등회 팔관회가 나왔나? 책에 찾아보기가 있으면 좋은데 찾아보기가 없네. 찾아 찾았어? 몇 쪽? 218쪽. 선생님 책으로는 218쪽인데. 나라를 위한 네, 성공한 불교 행사 해가지고. 네. 자, 주성이 찾았으면 주성이가 한번 연등회를 읽어주자. 연등회는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의 공덕을 등불에 비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등불을 밝혀 부처의 가르침이 어두운 세계까지 미치기를 기원했던 것이지요.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로 성대한 국가 행사로 치렀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줘. 그 다음 문단도. 연등회는 지금도 매년 불교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석가탄신을 즈음이면 절이며 길거리에 많은 연등을 걸어 어둠을 밝히곤 하지요. 그 화려한 모습 여러분도 본 적 있나요? 고려에서도 석가탄신일에 연등회를 열었지만 매년 정월 15일 곧 대보름이 있는 상원 연등회를 가장 큰 행사로 꼽았습니다. 불교 의식을 빌린 이 연등회는 나라의 번영을 빚는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이날 국왕이 태조의 영정을 모신 봉은사에 가서 참배한 것이 그 예의지. 그래서 연등회에 대한 설명이고 연등회는 오늘날 뭘로 이어지고 있다고? 연등회는 오늘날 뭘로 이어지고 있다고? 금방 읽었잖아 주성이가. 우리 2주밖에 안 지났는데 2주 전에 여러분들 학교 안 가서 좋았잖아. 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올해는 5월 19일이었었어. 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 연등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길거리에 이렇게 연등이 쭉 이렇게 내걸리고 절에 가서 이렇게 불법회 봉축 행사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등이가 큰 행사였다. 자 반면 팔관회에 대해서 재현이 찾았으면 재현이가 팔관회 읽어줘볼까? 팔관에는 바로 밑에 있어요. 팔관에는 본디 숙세 신자들이 만 하루 동안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 팔관을 실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서 팔관에는 처음부터 다양한 토속신에게 제사하며 나라의 평안을 비는 행사였지.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팔관회를 하늘과 산천의 여신을 섬기는 행사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줘. 팔관회는 특수축제 행사라고 부름하였습니다. 팔관회가 열리면 송나라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의 사절과 상인들이 와서 축전물을 바쳤거든요. 자연히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팔관회 같은 경우가 원래 의미는 하루 동안은 쉽게 말하면 스님이 되어서 불교 수행자가 되어서 지내보는 어떤 그런 행사가 바로 팔관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원래 토속신앙, 전통신앙과 불교가 뭐였다고? 합쳐졌다고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팔관회에서 나라의 평안을 빌고 그다음에 하늘과 산천의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전통 불교, 정통 불교하고는 좀 다른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팔관 8가지 금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해나가 한번 읽어주죠. 1. 살생하지 말 것. 2. 도둑질하지 말 것. 3. 은탕한 행동을 하지 말 것. 4. 거짓말하지 말 것. 5. 술을 마시지 말 것.
유혹범을 치장하거나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7. 편한 자리에 앉지 말 것. 8. 제때 아니면 먹지 말 것.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원래 불교 수행자들이 지켜야 되었던 그런 일들인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8가지를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교는 이른바 금욕, 인간의 욕망을 뭐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어. 절제하고 있어. 절제한다고 믿는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고,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10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 뭐 신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든가 거기에도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중에는 이렇게 겹치는 내용,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음탕한 행동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겹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등회라는 행사와 팔관회라는 행사가 고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러한 국가적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고려는 그런 종교의 나라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고려 종교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교정과 선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정과 선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누가 한번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번 쉽게 설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책 209쪽과 210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교정과 선정에 대해서. 준호는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준호부터 한번 209쪽, 210쪽을 참고해서 준호가 한번 설명해 보자.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책 있어 없어 준호야? 있긴 있어요. 책 209쪽 제일 아랫부분과 210쪽 보면 됩니다. 그럼 네가 읽어보고 나서 이해한 대로 얘기하면 돼. 네가 생각하기에 교종은 네 말로 바꿔서 네가 보기에 교종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고 선종은 뭘 중요시 여기는지 교종과 선종의 어떤 그런 차이를 네가 한번 네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교종은 연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불경은 선종. 상종은 상종은 선종. 210쪽 셋째 줄 읽어보면 되지.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참선과 수행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준호 네가 생각하기에 선종은 그 결국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무슨 일을 정확하게 깨달는 것. 그러면 준호는 지금 느낌상 교종하고 선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너는 어떤 게 더 좋아? 둘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좋을 것 같아. 주성이는? 선종. 선종. 재현이는? 재현이는? 저도 약간 선종이 좀 선종. 해나는? 저도 선종이요. 다 이것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큰일이네 이거. 자, 교종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야?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경의 내용을 연구해서. 자, 불경의 내용을 연구하려면 그 당시에 한자를 잘 알아야 되겠지. 공부할 시간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교종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선종은 뭐만 잘해도 된다는 거야. 수행만. 자기가 그 불경만 잘 외워도 아니면 수행만 잘해도 공부 안 해도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종과 선종이 이제 어떠한 비율로 섞이냐에 따라서 불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 여기도 보면 뭐 화엄종, 법상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나중에 보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제일 큰데 그런 식으로 여러 종파가 나뉘는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포인트가 뭐 하더라는 얘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골바가지 물 먹은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 원효 스님. 오뇨 스님. 오뇨가 원래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이었어. 의상이라는 그 같은 친구랑 같이. 근데 당나라 유학을 가던 도중에 어느 동굴에서 그 오녀는 뭐 한 거야?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서 그 전날은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바가지 물이란 걸 알고 토하잖아. 그때 깨달음이 온 거야. 마음 먹겠다 달렸구나.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하러 안 가.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한테 쉽게 무예가 노래를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이 노래만 잘 불러도 깨달음 얻을 수 있다라고 이만 대중불교 글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불교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야. 반면 누구는 의상 스님은 불교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면 의상은 어디에 가까울까? 교종과 선종 중에. 의상은 교종.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의상은 온 그 교종. 의상 스님은 교종 쪽에 가까운 거고, 오뇨 스님은 선종. 굳이 말하면 어디 가까운 거야? 선종에 더 가까운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교종과 선종의 어떤 그런 차이인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교종은 엘리트 중심, 왕 중심, 중앙 중심 인 거에 비해서 선종은 지방 중심, 하층민 중심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라는 그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은 불교가 대부분이 산속에 불교 사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명한 절들이 대부분 다 산속에 있는 게 많아. 하지만 고려시대 때의 불교는 그렇게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 도심 한복판에 불교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불교는 불교인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대각국사, 보조국사 이런 식으로 뭐 벼슬 비슷하게 명칭이 있어갖고 국가 정치에 실질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관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 고려시대의 절들은 단지 종교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숙박기관, 오늘날 호텔 같은 어떤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심지어는 절에서 술도 빚어다가 술도 팔기도 하고, 상업시설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들이 불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불교하고는 절 속에 들어서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불교의 성격과는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불교 절이 세금이 면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땅, 토지를 소유했어. 그래서 그 절들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절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있었어. 그 이름 혹시 알아? 장생표? 그렇지. 장생표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생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의 소유의 땅이었다는 건 경계를 표시하는 장생표였는데, 그 바람에 이 절들의 그 권력이 너무 센 거야. 그 횡포가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절의 스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야, 정치가.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 후기에 그 원나라로부터 원나라로부터 우리 반원 자주 개혁 정치를 실시한 왕이 있었어. 이제 온나라의 세력도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 유명한 왕이 누구야? 공민. 공민왕이었어. 근데 공민왕 역시 신돈이라는 그 스님한테 휘둘리면서 결국은 이제 뭐해? 그 좌초되는, 그 개혁이 실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면서 결국은 고려를 뭐해?
무너뜨린 그리고 새롭게 조선을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는 점들. 그래서 고려의 종교였던 불교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등 해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허구 고려가 이제 고려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발전이 있었는데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발전이 있었는데 그 발전 중에서 어떤 그런 발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경제적인 그런 발전이 되게 큰 영향을 줬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고려가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제 화폐로 거래를 하고 그때 더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은 거지 않을까 해서 저는 경제랑 무역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현이 말해주세요. 저는 약간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이 뭔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제가 고려를 생각할 때는 조선이랑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뭔가 고려청자 이런 문화적인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발달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준호 말해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그 영토가 넓어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영토의 발달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영토가 커져서 신라 때는 남쪽만 조금 이제 갖고 있었는데 고려되니까 이제 지금은 북한 땅인 땅도 조금 어느 정도 차지했고 또 땅을 꽤 많이 차지해서 여진족과의 전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거론하고 전쟁도 있고 고려 역사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영토가 커진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고려와 관련되어서 뭐 이게 꼭 고려 통일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려의 그 가족 관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의 가족 관계와 좀 달리 여성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꽤 나름 강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 딸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어서 여성의 상속권도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서 고려 이야기가 다시 더 많이 소환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뭐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가 과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그렇게 고려시대가 더 이렇게 각광받는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와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뭐 이렇게 주석이가 말했던 대로 영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재현이가 말했던 대로 고려의 그 고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 문화의 발달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나가 뭘 얘기했지? 고려의 뭐 무역 활동, 뭐 경제 활동 그런. 고려가 그 활발하게 대외 무역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난도가 바로 이렇게 예성강 하구에 있는 그 부분들인데 그 뭐야 아주 큰 국제 무역 항으로서 그 당시 그 대외 교류가 활발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조선과는 성격이 좀 달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닥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방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또 그런 면모를 보여주셔서 그 고려하고 조선이 상당히 많이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성이 하고 준호 하겠습니다. 주성이. 여기 그 묘청의 난이 이 책에 나오는데 만약에 자신이 인종이었다면 묘청의 말을 듣고 서경으로 갔을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반대파들의 말을 듣고 개경에 남아 있을 건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그 묘청의 말을 따라 서경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설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성도 거의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또 그 자신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에 큰 충격도 받았을 테고 또 그 원래 개경에 있던 문벌 귀족들 견제도 하기 위해서 저는 서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해나 말해주세요. 네, 저도 똑같이 묘촉의 말을 듣고 서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딱 책에 나와 있듯이 서경천도의 목적은 서경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 있다. 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게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서경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호 말해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현이 말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해나랑 주성이처럼 왠지 그 서경에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경으로 전도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은 좀 더 진취적이 좋게 말하면 진취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침략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옛 영토의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상을 가지고 서경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서경으로 전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벌에 나선다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현상의 유지,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서경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개경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 더 낫지 않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더불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의 어떤 그 고인물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새로운 변화, 혁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경으로의 천도들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도 아직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르기 힘들지만 굳이 골라야 된다라면 저도 서경 천도 쪽의 방향을 좀 더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서경 천도를 둘러싸고 늘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명분 플러스 실리, 실리는 실제적 이익이란 뜻이야. 명분을 앞세우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실리, 실질적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럼 서경천도와 관련돼서 명분은 뭐라는 거야? 여진족 정벌하고 또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개경이 깁니다 했다. 그렇지. 명분은 바로 옛 영토의 회복. 원래 우리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해서 고려가 하지 않았냐. 게다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서경으로 천도해서 우리가 정말 북진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실리는 실질적 이익은 뭐야?
이렇게 명분을 내세운 사람들의 실질적 이익은 뭐가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어디 사람들? 서경 사람들. 서경은 오늘날이 어디야? 어디? 평양? 평양. 평양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쥐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패권을 쥐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서경이 아니라 어디가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야? 개경. 수도가 어디였어? 개경 지역의 사람들이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개경 지역 사람들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하지만 뭐해? 서경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세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세력 판도가 뭐해진다?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야? 지금 현재 서울. 서울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서울에 있는 수도로 뭐 하자? 세종으로 옮기자. 천도하자. 세종으로 수도로 이전하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 서울은 내려가요. 땅값이 내려가고 세종은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음. 또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면 다 관련된 어떤 그런 곳들이 많이 기관들이 많이 내려올 거란 얘기야. 그럼 세종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하겠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지. 근데 그 서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이 더 이익을 보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단지 그럼 그 이익의 싸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세종을 수도로 이전하자는 사람들은 국토의 고른 발전. 지금 너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각 지방도 골고루 잘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또 너무 서울이 비대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서울이 너무 힘든 것들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다는 얘기야. 또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전쟁이 났을 때 위험하다. 그러니 세종 정도로 옮기는 게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 반면 서울이 계속 수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서울이 수도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공항부터 교통까지 모든 외국에서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서울이고 외국 사람들한테 서울이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 세종으로 수도로 옮기려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나중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세종은 중앙이 아니라는 거야. 남한을 놓고 보면 세종이 중앙이지만 통일 한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세종은 너무 아래로 처져 있다는 얘기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서울을 좀 더 발달시키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운다는 거지. 그럼 그런 명분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각자의 자기의 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너나 나나 이익을 추구하는 똑같은 그런 존재인 건지 아니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내세우는 명분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명분과 실리 사실은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면을 더 중요시 여길 건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어떤 그런 필요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됐니? 근데 왜 서경인지 알아 이름이? 자, 서경인 이유는 서쪽의 수도라는 뜻이야. 서쪽의 수도. 그러면 서경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경. 서경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동경. 동경. 서쪽의 반대가 동쪽이잖아. 그래서 개경이 수도고 중심이고 서경과 동경을 뒀어. 서경은 지금 아까 말했던 평양이고 동경은 어딜까? 경주. 경주였어. 경주. 그럼 왜 경주는 동경일까? 개경보단 동쪽에 있으니까. 주성아 뭐라고? 개경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어서. 개경에 봤을 때 동쪽에 있어.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평양은 여기 북쪽에 있고 경주는 저쪽 남쪽에 있어. 근데
가운데 놓고 봤을 때 동서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평양이 약간 서쪽 서해에 있고 경주는 저쪽 동해바다 쪽에 있지. 동쪽에 있어서 서경 동경인데 경주가 왜 하필 동쪽에 여러 도시 중에 왜 하필 경주가 동경이냐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경주가 동경인 이유는 경주가 과거 어떤 곳이었어? 신라에서도. 신라의 수도, 통일신라,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 이른바 천년 수도였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신라가 망한 후에 고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수도였던 경주를 약간은 그래도 뭐 해주는 대접해주는 우대해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천도 관련되어서 이렇게 인조임금이 처음에는 묘총의 말을 듣고서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 인종이지. 하지만 나중에 개경 세력들이 반발하자 결국은 그것들을 꺾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 놓고 봤을 때 그 왕도 서경에 천도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은 개경의 신하들이 너무 권력이 센 거야. 그래서 수도를 옮김으로써 개경의 신하들을 좀 이렇게 밟아주고 싶었던 거야. 세력을 좀 약화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서경 세력과 손잡고 왕권을 좀 강화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개경의 어떤 그런 신하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은 그 왕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결국 옮기는 거에 뭐에 실패했던 그러면서 개경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그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거에 이제 반발한 서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묘총의 난이 성공했다. 그러면 묘총의 난이라고 불리지도 않았겠지. 오히려 개경 쪽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잘 진압하고 서경천도를 했다. 이렇게 역사가 쓰여졌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으로 기록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들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난으로 기억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역사는 이른바 승자의 기록이다, 승리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바로 승리자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평가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성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진행할 거야? 아니면 다 한 거야? 그럼 다 한 거죠. 다 한 거고. 자, 준호 해보겠습니다. 아, 그, 그 책에 있는 질문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한 어, 가지라도. 음, 근데, 아, 만들긴 했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선생님이, 그래갖고, 쓸데없는 건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판단하고, 준호야, 쓸데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해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준호가 잘할 거라고 기대 1도 안 해. 준호는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하는 게 정상이야, 준호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준호가 이렇게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준호, 너가 너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준호야, 너도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야. 실수하는 게 너무나 네, 당연하고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게 당연한 네,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편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준호야. 네, 해. 준비한 거 하면 돼 어, 그냥. 네. 옛날 사람들의 관리들의 옷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저는 어차피 다 색깔은 여러 가지인데 어차피 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옷에다가 색깔만 다르지 다 일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자, 주성님 음, 해주세요. 질문 이해했어? 주성이하고 재현이하고 해나? 아니요. 지금 준호의 질문은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는 관리들의 관복, 관리들의 오늘날 말하면 유니폼을 이렇게 정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호의 의견은 뭐 색깔만 다르지 의미가 있냐 오히려 불편하지 않았겠냐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본 거야 준호야? 너는? 네, 좀, 네, 그럼 어쨌든 그렇게 관리들의 어떤 그런 관복 유니폼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야. 주성아 이해됐니? 네. 주성이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관복을 학교로 따지자면 교복인데 저는 그 칙칙한 까만색 교복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옷을 입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고 자기 화려하고 더 비싼 옷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색으로 못생긴 옷만 입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관복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진행해. 네. 다음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약간 그 관복을 입는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뭔가 깔끔한 분위기를 줘서 저는 관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다음 희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공복을 입는 게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문의 배경이 중요하다 했는데 개인의 능력을 따져서 입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그 옷의 색깔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지위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여기서 나왔듯이 관리들의 질서를 확립했다 해서 조금 더 그 깔끔하고 질서가 잡힌 그런 생활이 가능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주성이가 아까 교복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교복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성이는 다행인지 어쨌든 키가 커. 근데 주성이가 보면 같은 6학년인데도 키가 좀 이렇게 작은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4학년, 5학년도 키가 큰 애들 있잖아. 네. 그러면 가끔은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키가 작으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6학년 형인데 5학년이 막 덤비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왜? 겉모습만 봐갖고는 재현이가 20살인지 10살인지 5살인지 알 게 뭐야.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나이가 더 동안 어려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원래 나이보다 더 뭐해?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쌤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갔는데 대학 3학년 선배가 선생님을 보면 맨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야, 저 선배는 되게 먼저 그 예의가 바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 선배가 먼저 인사하면 선생님도 그냥 같이 그냥 네,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인사를 했어. 나중에 그 선배한테 선생님 맞았어. 야, 이 자식하고 막 뒤통수를 혼났어. 갖고 왜요? 막 그랬더니 야, 임마, 난 다른 사람이 너 보고 선배라 불러갖고 내가 임마 너 나이 많은 선배인 줄 알았잖아. 어? 어디 신입생 놈의 자식이 선배 인사를 받아먹고 있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 임마 얼굴도 임마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네가 복학생인 줄 알았잖아 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왜? 대학생 때 뭘 안 입고 다니니까 유니폼이 게 없으니까 애가 지금 1학년 신입생인지 아니면 제 얼굴 보면 완전히 팍 삭았어 해갖고 애가 뭐 군대 갔다 온 애인지 알 수가 없더란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복을 입어. 교복이 그래서 이 학년별로 색깔이 달라. 아니면 명찰 달거든. 보통 교복은 똑같아. 명찰 다른데 1학년은 노란색, 2학년은 파란색, 뭐 3학년은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같은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지. 바로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그 위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야. 계급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질서가 분명해진다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는데 바로 지금 준호가 그 제기했던 어떤 그런 문제는 누구 때 이야기냐면 광종 때 얘기해요. 광종 때. 광종 때 이른바 공복을 제정했어. 공복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입는 복, 관리들이 입는 옷. 그래서 지금도 이 공복이 뚜렷한 곳이 있어. 공복이 뚜렷한 곳이 바로 군대, 아니면 경찰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제복이라는 걸 입어. 그 제복을 입음으로써 계급장 같은 걸 달아서
그런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니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이른바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그러면 공복을 제정하는 것과 왕권을 강화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이런 계급이라는 거야.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와 너는 뭐하다? 다른 존재다. 그러니 너 내 앞에서 눈 깔아라. 허리 숙여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상대방을 뭐하는? 누르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바로 갖고 있는 것들이 공복을 제정한 질서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른바 수직사회 또는 계급사회에서 가능한 어떤 그런 일이었어. 자,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수직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수평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수평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수직사회에서 지금 수평사회로 넘어가고 있어. 더 이상 계급사회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회사에서 과거에는 회사에 보면 이사님, 상무님, 부장님, 뭐 과장님, 대리님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 그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직급과 명령 체계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 이런 직급을 파괴하고 그냥 뭐 해나님, 재현님, 주성님, 뭐 이런 준호님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상대방을 이름을 부르고 상호 존중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 회사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말도 그냥 반말로 소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회사 분위기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광종 얘기한 김에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종이 한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노비안건법을 제정했어. 자, 이 노비안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비안건법이 왜 광종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노비안건법이 뭐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해를 풀어주는 법. 그렇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들을 다시 지위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뭘 이해되냐면 호족을 알아야 돼. 호족. 호족. 자, 호족들이 각 지방의 세력들이야. 근데 왕건도 사실은 왕건도 호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왕건이 다른 호족들과 힘을 합쳐갖고 결국은 고려를 건설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건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왕건은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반면 광종은 왕이 된 이유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거야? 아니면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된 거야? 광종은 왜 왕이 된 거야? 응? 얘들아, 광종은 왜 왕이 된 거냐고. 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된 거야. 광종은 자기가 왕 되는데 호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 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는 건 자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왕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광종은 호족들한테 고마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광종이 왕이 되고 났더니 호족들이 거들먹거려. 왕은 자기인데. 그래서 광종 입장에서는 저 호족들을 뭐 하고 싶어? 찍어내리고 싶어. 호족들의 꼴 보기 싫어. 그래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이 그 당시에 노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 노비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비가 있어야 노비들이 열심히 뭐해서 땅을 일궈서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또 노비는 유사시에 급할 때는 사병, 개인 병사
개인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더 엄청난 군사력, 파워를 갖는 거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호족들이 이렇게 자꾸 부자가 되고 파워가 세지면 왕 입장에서는 어때? 좋아, 나빠? 나빠요. 나쁘지. 언제든지 이 호족들이 마음을 먹으면 자기를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노비들을 진짜 이게 네 노비인지 아니면 노비가 호족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노비들을 양민들 노비로 강제로 만들었는지 이걸 검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이 노비들을 뭘로 호족들에서 벗어나서 양인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호족들은 노비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기 재산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고 줄어들어. 자기가 사병으로 거닐 수 있는 숫자가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호족의 힘이 자연스럽게 뭐 돼? 약화돼. 게다가 양인들은 자기를 노비에서 양인으로 만들어준 광종이 어떨까? 자기 계급을 높여줬으니까 광종이 어때? 양인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겠지.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줬으니까. 게다가 호족들은 노비들이 일해서 얻은 돈을 세금으로도 안 냈어. 근데 양인들은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낸다는 거야. 그럼 나라에 세금으로 내면 그 돈은 누구에게 들어가? 요 광종에게 들어가. 그럼 광종의 힘이 그만큼 뭐해지는 거야? 세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지. 지금 쌤말 이해 가니? 네.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한 것들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자, 이 노비 안건법 말고 광종이 실시한 또 하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하나 실시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어. 뭐야? 과거제도. 과거제도, 과거제도. 자,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됐냐? 관리가 되는 방법. 호족의 추천 또는 호족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거야? 아, 관리가 됐어. 자, 봐. 해나가 왕이야. 해나가 왕인데 주성이가 호족이야, 호족. 근데 재현이가 주성이에게 찾아가는 거야. 저 벼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재성이가 알았어. 내가 너 추천해줄게. 야, 얼마 갖고 왔어? 재현이가 제가 이 돈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주성이는 재현이가 뭐 벼슬 하면서 일단 뭐 돈을 챙길 수 있지, 첫 번째. 자, 재현이는 벼슬을 시켜준 게 결국 누구야? 왕인 해나야. 호족인 주성이야? 호족이요. 호족인 주성이 덕분에 재현이는 벼슬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럼 재현이는 누구한테 고마운 거야? 주성이한테 고마운 거지. 그럼 주성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이해가? 그러면 준호가 이제 또 벼슬 하고 싶어. 그럼 준호는 누구 찾아가? 주성이를 찾아가겠지. 그래야 주성이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그래야 벼슬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주성에게 있다는 거야. 호족이. 자, 그런데 과거 제도를 실시하게 됐어, 해나가. 이제 주성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봐서 뽑힌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거야. 자, 준호가 그러면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됐어. 준호가. 자, 그럼 준호는 주성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왜? 주성이 도움 받은 게 아니니까. 자기는 자기 실력으로 시험 받은 거니까. 오히려 자기를 뽑아준 건 누구야? 왕인 해나야. 그러면 준호는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면 왕인 해나에게 더 뭐 한다는 거, 충성한다는 얘기야. 게다가 준호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는 실력이 어떻다는 거야? 실력이 좋다. 끝나다는 거지. 근데 재현이가 주성이한테 돈 줘갖고 관리가 됐을 경우에는 재현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몰라. 그건 몰라. 모르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또 호족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 과거 제도 실시에 대해서 왕은 좋아하지만 누군 싫어해? 호족. 호족들은 싫어해.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이 뺏긴 거야. 그래서 호족들은 광종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왜?
그전에는 자기가 막 그 옷도 막 좋은 거, 왕보다 막 더 좋은 거,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입을 수 있었는데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어? 게다가 자기 노비들을 뭐해? 풀어줘갖고 양인들을 만들어. 게다가 자기 자식이나 뭐야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뭐 해버려? 뺏어버려. 심지어는 과거 시험 못 보면 자기 자식도 뭐야 과거에 못 올라가면 뭐 하게 생겼어? 자기 집안 그이 누려오던 그 권세를 잃게 생겼어. 그러니까 호족들이 막 반발한 거지. 근데도 광종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왕권을 강화해서 그렇게 뭐야 눌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하지만 광종이 죽은 후에 이런 그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고 호족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겨난 제도가 있어. 음서제도인가? 그렇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거야. 뭐 공음전이라는 게 생겨났고 또 하나가 음서라는 제도가 생겼어. 이 음서라는 제도가 호족들의 자제는 과거 없이 과거 시험 없이 뭐 할 수 있다?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음서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럼으로써 호족들은 그런 뭐야? 대대손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호족들의 그 기득권이 확보되는 그러한 제도였다는 거지. 자, 공음전은 호족들이 자신의 땅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뭐 해줄 수 있다? 물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호족들이 대대손손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음전과 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문벌 귀족의 나라가 돼버려. 이 공음전과 음서를 바탕으로 문벌 귀족의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문벌 귀족들에게 휘둘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아까 그 서경천도 같은 경우 또는 그 전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것들은 사실은 문벌 귀족들끼리 지들끼리 뭐 한 거야? 권력 싸움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속권을 이렇게 널리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벌들이 어떤 그런 상속하는 거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시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들을 갖고 있어. 또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그 대학 같은 데를 기부금 입학제 돈 많이 내면 대학을 입학하게 해주자.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과연 그런 제도가 공정한 제도인 건가 공평한 제도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도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자, 그 선생님이 그 관복 얘기 나온 김에 공음전과 음서 그다음에 과거제도 로비안건법 등 광종의 어떤 그런 개혁 정책까지 함께 이야기를 또 쭉 했습니다. 준호 더 진행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끝내겠습니다. 어? 끝내겠습니다. 그래. 자, 준호야, 너가 기준이, 네, 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오늘처럼 하면 돼, 준호야. 오늘로도 네, 충분히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자, 수고했고. 원래 뭐 이렇게 고려 역사라는 것도 워낙 뭐 할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어쨌든 불교제도와 그다음에 과거제도, 아니 광종에 그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또 이제 뭐 중학교 가서 또 다음 기회도 또 역사를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루 여러 면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창작동화집입니다.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책 맞아? 네. 서울로 간 맞아요. 허수아비. 윤기현 쌤이라는 분이 쓴 농촌 그 이야기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창작 동화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할아버지 세대들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절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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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졸려? 안 졸려?
늦은 밤에 공부해도 괜찮냐고. 네, 그렇게 돼요. 야행성이야? 더 쌩쌩한 것 같아. 주성이 봐. 지금 저 피곤한 눈. 다크서클 아까 쭉 쳐져가지고. 주성아, 빨리 잘 자.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